쓸모없는 여자. 너 같은 사람과는 더는 못 산다. 박성호가 손에 쥔 수저를 힘껏 내던지며 밥상을 뒤엎었다. 순간 된장국이 흰 쌀밥 위로 튀어올라 바닥을 적셨고 뜨거운 김이 허공에 흩날리며 눈을 시리게 만들었다. 접시들은 바닥을 구르며 서로 부딪히더니 유리그릇은 날카로운 파편으로 쪼개졌다. 허공에 흩어진 밥알들이 천천히 낙엽처럼 떨어져 바닥에 붙어버렸다. 정적이 내려앉은 거실 한가운데 이서연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순간의 충격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맺혔으나 끝내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다. 서연은 바짝 말라붙은 입술을 서로 비벼 삼켰다. 목구멍은 마른 흙처럼 뻑뻑했고 숨은 겨우 한 줄기씩 나왔다. 그날 밤 그녀는 옷장을 열지 않았다. 옷가지를 챙기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에 서류와 지갑만 넣고 현관문을 닫았다. 고개는 단 한 번도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곧 박성호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발로 내친 아내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저녁 7시 30분.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 구겨진 셔츠와 풀린 넥타이에 지친 얼굴에 박성호가 들어왔다. 신발은 가지런히 벗지 않고 복도 한가운데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는 숨을 내쉬며 재킷을 소파 등받이에 던졌다. 거실에는 된장국 특유의 구수하고 짭조름한 향이 감돌았다. 부엌에서는 이서연이 국을 덜어내며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리고 있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손등에는 칼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이서연은 잠시 눈길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힘들었지? 씻고 와. 금방 먹자.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표정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성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수도꼭지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 공기를 덮쳤다. 10분 뒤 성호가 식탁에 앉았다.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안경을 스쳤다.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떠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싱겁게 해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서연은 순간 움찔하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 미안해. 오늘 재료가 좀 부족했나 봐.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러나 성호는 국그릇을 탁 소리나게 밀어냈다. 된장국이 테이블보에 얼룩을 남겼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한다던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국간장을 더 넣으려 했지만 이미 성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적이 무겁게 깔린 식탁. 성호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입맛 다 떨어졌어. 됐다. 서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접시를 치우며 숨을 삼켰다. 부엌에 홀로 선 그녀의 눈빛에는 묻지 못한 질문들이 맴돌았다. 6해 전 여름. 세상이 온통 푸르렀던 계절. 이서연은 사회복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다. 도서관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인복지관 주방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봉사조끼는 항상 어깨에 걸쳐 있었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다. 그날도 무거운 국통을 힘겹게 들고 있던 서연 앞에 낯선 청년이 다가왔다. 박성호였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젖은 머리칼, 그러나 미소만은 환했다. 성호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을 먼저 움직였다. 쌀가마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설거지통 속 그릇까지 끝까지 닦아냈다. 활동이 끝난 뒤 노을빛이 잔디밭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
성우는 서연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가진 게 없어. 백도 없어. 하지만 너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의 가슴이 요동쳤다. 집안의 반대는 거셌다. 특히 아버지 이성철은 단호했다. 너는 앞길이 창창하다. 왜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남자와 고생길을 택하려 하느냐. 그러나 서연은 울며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저 사람만은 포기 못해요. 결국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다. 결혼식 날 초록색 부케를 쥔 서연은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썼다. 박성호는 단단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의 햇살은 밝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세상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보였다. 약속은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이 흘러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어느 봄날, 박성호는 회사에서의 좌절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다. 작은 성과 하나에도 동료들이 칭찬받는 동안 그는 늘 한 발 늦었다. 그 불만은 고스란히 이서연을 향했다. 넌 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누구나 다 하지.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국그릇을 부엌으로 들고 갔다. 접시를 씻는 동안 손목이 떨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누이 박지연은 수시로 들이닥쳤다. 현관을 열자마자 신발장 먼지를 쓸어내며 비웃었다. 이런 게 살림이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성우는 원래 내가 아닌 더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었어. 이 말에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에 쥔 행주가 흠뻑 젖어 축 늘어졌다. 행주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팔목에 닿아 미세한 칼자국 속으로 스며들었다. 따끔한 통증이 번졌지만 그녀는 웃었다. 웃음은 금세 굳었다. 밤마다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답답해 물을 계속 들이켰다.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었고 숨은 가빠졌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곤 했다. 그 무렵 성우의 회사에는 신입사원 한지은이 들어왔다. 야무지고 똑똑했다. 보고서는 일목요연했고 회의 중에도 단번에 빈틈을 찾아냈다. 성우는 지은의 눈빛에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느꼈다. 퇴근길 두 사람은 종종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이 걸었다. 지은은 조용히 묻곤 했다. 오늘 힘드셨죠? 과장님은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그 한마디가 성우를 취하게 만들었다. 집에선 듣지 못하던 말이었다. 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면 서연은 식탁을 다시 차렸지만 성우는 휴대전화를 뒤집어두고 눈을 피했다. 어느 금요일 점심, 성우와 지은은 회사 근처 식당 창가에 앉았다. 메뉴판을 넘기던 성우의 손끝이 지은의 손등을 스쳤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다. 미소조차 짓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성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성우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들어왔다. 서연은 국을 3번이나 다시 데웠다. 된장 향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맛은 밍밍하게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많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성우는 짧게 답했다. 회식? 그 두 글자에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수저를 잡은 손끝이 허공에서 허둥대다 결국 무릎 위로 떨어졌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젖은 구두가 바닥에 쾅 떨어졌다. 박성호는 축 늘어진 넥타이를 목에서 거칠게 당기며 거실로 들어왔다.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서연은 다급히 수건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빨리 닦아, 감기 걸리겠어. 그러나 성우는 그녀의 손을 밀쳐냈다.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축축하게 젖었다. 다른 사람 생겼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 목소리는 부서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있다고 치자. 그래서 뭐? 넌 날 붙잡을 자격도 없어. 그 말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우린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 넌 나만 지켜주겠다 했잖아. 그 말 다 거짓이었어? 성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뿐이지. 넌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돈도 못 벌고 내 발목만 잡아. 이혼하자.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칼에 베이듯 찢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언젠간 내가 후회할 거야. 지금은 모를지라도 반드시.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이틀 뒤 구청 민원실. 차갑고 퀴퀴한 복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플루레선트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펜을 쥔 손은 단단했다. 종이 위에서 펜촉이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박성호도 차갑게 서명했다.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는 순간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번졌다. 쿵 하고 울린 도장의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쳤다. 도장이 찍힌 순간 한쪽은 해방감을 느꼈고 다른 한쪽은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종이가 흔들렸다. 서연은 창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흔들리진 않았다. 성우는 반대로 가벼운 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열었다. 화면 속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빛났다. 그 순간 그는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오피스텔 원룸에 홀로 앉아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긴 한숨만 내쉬었다. 이틀 뒤 흐린 오후 이서연은 낡은 오피스텔 책상 위에 앉아 휴대전화를 오래 바라보았다. 화면 속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 아버지. 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5번 넘게 멈칫거렸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에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그러나 결국 버튼을 눌렀다. 아빠,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다. 이어지는 낮고 깊은 목소리. 서연아,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이성철의 목소리는 오랜 기다림이 녹아 있었다. 안도와 서운함,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재단 본관. 6년 만에 찾은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고 유리창 너머로는 도심의 빛이 번졌다. 로비를 걸어 들어가자 직원들이 놀란 눈길을 주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묻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성철이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에는 흰빛이 늘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서연아. 그는 말없이 다가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손등 위에는 작은 칼 자국들이 옅게 남아 있었다.
순간 이성철의 눈매가 떨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니? 아니, 묻지 않겠다.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오랜만에 느낀 아버지의 품은 넓고도 단단했다. 서연은 그 순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물이 아버지의 셔츠 깃을 적셨다. 이성철은 등을 토닥였다.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다. 오직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었다. 그날 밤 재단 이사장실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다. 표지에는 복지복합센터 신축사업 입찰 관련 문서. 이성철은 차갑게 페이지를 넘겼다. 협력사 목록 안에는 박성우가 다니던 건설사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다.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감사보고서에는 의심스러운 기록이 줄지어 있었다. 단가 부풀림 정황, 현장 사진 조작 흔적, 협력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 이성철은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의 공간을 짓는데 거짓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는 곧 총무국장과 준법감사팀장,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회의실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라. 단 하나의 거짓도 묵과하지 않겠다. 그날 밤 재단의 결정은 굳어졌다. 이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아침 9시 회사 복도는 회의가 끝난 직원들의 발소리로 가득했다. 박성우는 평소와 같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그를 불렀다. 박 과장님, 인사팀장님이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성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다. 인사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박성호 씨, 본사 감사 결과와 재단 고발 건으로 인해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미 검찰의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즉시 보안팀과 함께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죠. 순간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아닙니다. 상사가 지시해서 한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러나 문이 열리며 상사가 직접 들어왔다. 차가운 얼굴로 짧게 말했다.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모든 건 문서에 남아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성우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자리에 돌아와 상자를 꺼내 짐을 담았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 몇 장, 머그컵 하나, 낡은 무릎 담요, 동전 몇 개, 명함 묶음. 손끝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옆자리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부인 버리더니 꼴 좋네. 저럴 줄 알았다니까. 시선은 차갑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살처럼 성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박스를 안았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초라하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었다. 회사를 나서자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넥타이가 허공에서 휘날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한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다급히 말했다. 나 해고당했어. 재단이 날 고발했대. 나 좀 도와줘. 우리 같이.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박 과장님, 전 회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성호의 귓속을 후벼 팠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마와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일도 사랑도 가정도. 남은 건 공허뿐이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성호의 어머니 박선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당뇨와 신부전이 동시에 찾아왔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은 부어올랐다. 밤새 기침이 이어졌고 병실 천장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 재활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성호는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 확인했다.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다. 밀린 카드 대금, 대출이자, 고지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단기 아르바이트 목록을 훑었다. 새벽 배송, 음식 배달, 공장 단기 조립, 일용직 현장. 할 수 있는 건 뭐든 붙잡아야 했다. 그날 새벽 성호는 빌린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메고 도로 위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헬멧 안은 습기로 가득 차 숨쉬기가 힘들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무릎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성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다.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약봉지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서면 박선옥은 힘겹게 담요를 끌어올리며 웃으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다. 괜찮다 성호야, 괜찮아. 성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간병은 서툴렀다. 약 시간은 자주 어긋났고 죽은 짜거나 싱거웠다. 간호사는 친절했지만 성호의 손끝은 서툴렀다. 침대를 정리하다 이불을 엉뚱하게 씌우기도 했다. 밤이면 그는 병실 창틀에 기대어 장부를 썼다. 한쪽에는 들어오는 돈, 다른 쪽에는 나가는 돈.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다. 숫자들은 냉정했고 줄은 벌어져 갔다. 어느 저녁 박선옥이 힘겹게 눈을 떴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서연이가 생각난다. 그 아이는 손이 따뜻했지. 죽을 끓일 때도 소금을 3번에 나눠 넣곤 했어. 맛이 참 좋았는데.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혀끝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하지만 끝내 흘리진 않았다. 그제야 성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삶의 온기, 관계의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찾아왔다. 재단 산하병원. 늦은 오후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하얗게 반짝이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성호의 발걸음을 비췄다.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촉감이 전해졌다. 그것이 그를 간신히 버티게 했다. 안내 데스크 옆 게시판에는 재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청소년 장학, 공부방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노인 돌봄. 사진 속 웃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얼굴이 그의 시야를 스쳤다. 성호는 시선을 돌렸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환자 지원실이라는 표지가 보였다. 성우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그곳에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환자 가족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지원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다. 손짓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환자 가족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마지막에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 미소에 가족의 표정은 조금 밝아졌다. 그 순간 성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 같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직원 두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장님 따님이시래. 요즘 지원실 일을 자주 도우신다네. 성우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발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지럼증이 밀려와 잠시 벽에 기댔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과거엔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이서연이 성우를 발견했다.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 숨소리만 오갔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성우의 목구멍이 막혔다. 어렵게 말을 내뱉었다. 너 이 사장님의 따님이었어?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한 번의 고갯짓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성우의 시야가 흔들렸다.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듯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친정 이야기를 끝내 하지 않았던 날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지 않았던 이유, 양가 상견례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던 순간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성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였어. 아버지와의 관계도 내려놓았어. 다 버리고도 괜찮다고 믿었으니까.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지금 나에 대한 고발도 그 때문이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짓은 어디에도 있어선 안 돼. 특히 아이들의 공간을 짓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어깨가 내려앉았다. 허리가 굽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난 더 이상 대신 짊어지지 않아. 그리고 돌아섰다.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병원 1층 카페. 은은한 커피 향이 흘렀지만 성우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양손으로 머그잔을 감쌌지만 온기는 손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이서연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깔끔한 셔츠 차림, 정돈된 머리칼, 단정한 표정.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순종적인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만 주위에 흘렀다. 박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졌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끝마다 떨림을 억누르지 못했다. 손등에는 힘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너 없인 안 돼. 정말 그때는 눈이 멀었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다를 거야. 말은 길었지만 핑계는 담기지 않았다. 오직 후회와 애원뿐이었다. 이서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모금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각자 길을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성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과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과는 그저 늦은 예의일 뿐이라는 것을.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카페 문을 나섰다. 문 위의 종소리가 은근하게 울렸다. 성호는 한동안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커피잔 위로 김이 옅어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계절은 흘러갔다. 봄꽃이 피고 지더니 여름 햇살이 도시를 뒤덮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서연은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논문 표지에는 지역 아동 학습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서연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연구로 옮겼다. 숫자는 아이들의 사정을 설명했고 그래프는 숨겨진 이야기를 담았다.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들은 박수를 보냈다. 졸업식 날 아버지 이성철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연은 연단에 서서 짧게 인사했다. 부족한 제 연구가 아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곧 그녀는 재단의 청소년 지원 사업 총괄로 임명되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일정과 목표가 빽빽하게 적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현장에 나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공부방에는 새 책장이 들어섰다. 낡은 책상은 아이들 키에 맞는 새 가구로 교체되었다. 노후한 형광등은 따뜻한 조명으로 바뀌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손을 덜덜 떨던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로 격려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이 피어났다. 반면 박성호의 삶은 새벽에 갇혀 있었다. 4시 밤마다 알람이 울리면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을 오토바이로 달렸다. 손목은 저리고 무릎은 쑤셨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속도는 더 느려졌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약봉지는 매주 새로 쌓였다. 퇴근 후 그는 병실에 앉아 영수증을 노트에 붙였다. 줄은 빠르게 채워졌다. 숫자는 차갑게 늘어섰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새벽 어스름이 병원 창문을 파고들었다. 눈은 시렸고 가슴은 무거웠다. 어느 저녁 재단 건물 앞 성우는 잠시 오토바이를 멈췄다. 그때 서연이 다른 남성과 함께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걸음을 옮겼다. 서연의 어깨는 가볍고 표정은 밝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그늘이 없었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발을 떼지 못했다.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이 가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의 존재를 알아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 이상의 말은 없었다. 곧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다. 성우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며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한동안 건물 위 재단 로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골목길로 몸을 맡겼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속 허무는 더 깊었다. 가을 아침 창밖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 한 줄이 세상을 울렸다. 이서연 청소년 지원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신문 속 사진에서 이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담백했고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상패를 받아든 두 손은 단단했고 그 순간 청중의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행사장 한쪽에서 아버지 이성철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박수를 보냈다.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의 이름은 이제 재단의 자랑이자 희망이 되었다. 한편 병실에 앉아있던 박성호는 휴대전화로 그 기사를 보았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췄다. 기사의 문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긴 한숨만 내쉬었다. 내가 잃은 건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었구나. 내가 버린 건 사랑이었고 마음이었고 날 지탱해주던 사람이었구나. 성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울리는 울림은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 박선옥의 병실로 향했다. 창밖에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가 상을 받았대요. 박선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지 내가 늘 따뜻하다고 했잖니. 성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성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도 새벽에 나가자. 오늘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티자. 누구의 기대도 시선도 없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 다짐은 허무가 아니라 작은 결심처럼 들렸다. 그 시각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 오늘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다. 내일 챙겨야 할 준비물들을 옆에 기록했다. 달력을 확인하며 다음 주 지역 공부방 방문 일정에 별표를 쳤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긴 호흡을 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은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다.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흉터는 살아낸 증거였다. 서연은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의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사랑과 헌신을 얕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과 지위, 순간의 달콤한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건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입니다. 가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존중과 배려가 무너뜨릴 수 없는 울타리가 됩니다. 늦게 깨닫는 후에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서로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